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르네상스까지 2주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관계로 선생님이 앞부분 역사는 되게 빨리 그냥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잘 좀 꼼꼼하게 읽으시고 노트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 초기 문명들 몇 가지 다루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양 역사의 핵심인 그리스 문화로 발전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세계사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세계사가 과연 어떤 과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세계의 역사이고, 또 그러면 뭐 전 지구사, 그러니까 각 나라의 모든 역사를 다룰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스쿨 히스토리는 좀 그동안 역사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게 이제 서양 중심 역사가 되어서 동양사는 잘 가르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서양사 중심의 세계사 수업이 되어 왔거든요. 선생님이 세계사를 배울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동양사도 많이 다루고 또는 관계사도 많이 다루고, 각 지역별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동의 역사라든지 혹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라든지 아프리카의 역사라든지 이런 나라의 역사들도 다 같이 보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마 보셨겠지만 이번 세계사 수업은 역시 유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변명을 하자면 세계사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어떤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될지를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최근에 있었던 20세기 역사까지 우리가 현대사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 오세아니아 주까지 전 지구를 다 망라할 수 있는 게 세계의 역사라서, 결국 이거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어떤 걸 중심적으로 가르치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과학도니 어떤 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인가,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관점에서 사실 유럽 역사, 특히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역사를 주로 다루는 수업으로 최근에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전공이 여기가 아니고요. 선생님은 현대사를 하는 사람이고 20세기사가 훨씬 선생님으로서는 익숙한데,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과학도이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고 하는 사이언스라는 어떤 학문 체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의 역사적 좌표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 수업의 주제는,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근대 과학적 사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조건들을 바라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5, 16세기 문명을 다룰 거고요. 문화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 18세기는 유럽에서는 민주주의적 사고의 탄생,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그걸 통한 행동의 발생,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보통 통칭을 하는데,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번 학기는 수업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크게 보시면, 보통 이제 15, 16세기는 전반기, 17, 18세기는 후반기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 시간이 지금 뒤로 많이 밀리고 해서 좀 많이 중간고사가 많이 뒤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상으로는 민주주의 그 17세기 정치사상 발전도 중간고사 전까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이미 많은 지식 체계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으로는 다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선생님이 대답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초기 역사를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이건 쌤이 이제 여러분들을 보여주려고 예전에 만든 자료예요. 근데 이제 그림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일부러 PPT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많이 교과서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류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뭐 이런 이론들, 진화라고 부르는 과학자들은 이제 이 이론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정말 어떤 완벽하게 인간의 어떤 근원을 설명하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조론을 믿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창조와 진화 이 두 가지 이론은 사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논쟁적이고 완벽하게 인류의 어떤 근원을 밝히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 중인 사안이라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느 편을 지지하던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고 역사가들은 이 진화의 일부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원래의 원천을 아직은 뭐 정확하게 규명해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인류가 원숭이에서부터 원숭이 같은 존재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몸이 변화했을 것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들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부르는 이 유인원에서부터 오늘날의 인간에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이론화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사실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시대예요. 400만 년 전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100만 년 전까지 우리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게 BC 3000년, 350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경이거든요. 역사는 사실은 기록이니까 글을 쓰기 시작한 때부터거든요. 5000년의 인류 역사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000년 전을 넘어서 400만 년 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굉장히 이론화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안합니다. 여전히 이게 불투명한 게 많죠. 그래서 이 화석에 의존해서 설명해내는 이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가 새로운 화석이나 뭐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아주 러프한 이론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고고학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고고학은 과학을 통한 역사의 아주 그 흔적을 통해서 역사의 옛 부분을 복원시키는 작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역사적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근까지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를 통해서 이걸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는 원시 상태에서 살다가 그래서 채집하고 수렵하고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원인들이 살았던 시대에서 이제 BC 3000년 3500년 경이 되면 인간이 이제 계급도 생기고 또 사유재산도 생기고 국가도 생기는 어떤 조직화된 시스템화된 어떤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organized한 그러니까 조직화가 된 어떤 사회가 형성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civilization 문명이라고 부르죠. 그 문명의 첫 번째가 우리가 뭐 첫 번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게 이집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지역 두 군데가 BC 3500년, 3000년 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강 주변에서 나왔던 문명, 우리가 인도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지역
문화가 BC 2500년경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중국 문명은 1600년경. 사실은 중국은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고고학적 발견의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국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전 국가에 대한 하라고 부르는, 샤라고 부르는 국가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는 아직까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하은주 하는 응이라는 나라의 후반대, 상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의 증거는 지금 나와서 19세기에.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중국은 고고학 발굴의 결과에 따라서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서양 역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문명을 들으라면 이제 고대 이집트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지역 지도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강이 하나 흐르고요.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이게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넘습니다. 이걸 범람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물이 많고 이제 촉촉한 지역이 돼서 곡창지된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벼농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래서 문명이 하나 발전했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고요. 이집트는 요 오는 길에 보면 이제 사막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서 요 지역은 굉장히 오랫동안 문명이 크게 외침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명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뭐 이렇게 나누면서 꽤 오래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침을 많이 받지 않아서인지 이쪽 지역에서는 뭔가 좀 독특한 문화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미이라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지금 한 70개 정도 아직 있다 그러는데, 남아 있는 게 이게 제일 큰 규모의 피라미드, 기자라는 곳에 있는 피라미드의 모습이고요. 자, 이건 미이라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서양 문명에 영향을 끼친 거는 여러분 지금 여기가 나일강이잖아요. 여기가 이집트 문명이고, 여기 또 하나의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이름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보통 불러집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 자체가 강 사이에 낀 곡창지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여러분이 여기 요렇게 된 이 강 두 개의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역시 강을 끼고 있어서 비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막 형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명이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집트 문명과 더불어서 이쪽 지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전을 했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나옵니다. 왕조 국가들이. 여기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명을 보여줬던 그 사람들은 수메르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글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력도 체계도 만들고 해서 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쪽 지역에 여러 개의 국가들이 막 들어오죠. 뭐 바빌론 왕국이라든지 카시트라든지 뭐 나중에 히타이트 뭐 이런 국, 막 아시리아 다 이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방형 지역이라 이제 어디서든 와갖고 이제 이쪽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게 되면 힘으로 이쪽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개의 국가가 나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지역의 이집트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이쪽 지역에는 오래된 왕조로 쭉 어떤 정치적 격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왕국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여기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국들이 마구 이제 등장했던 게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지역이 여러분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쪽 지역이 유럽이잖아요. 유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유럽 문명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쐐기 문자로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던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자의 처음 초기 유형. 그래서 이게 메소포타미아 여러 개의 왕국들이 바빌론이라든지 뭐 우르니, 에리두 뭐 이런 우룩 이런 나라들은 이제 수메르인들이 장악했던 곳이고요. 북부 쪽에는 아카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가 아카드가 수메르인을 이제 몰락시키고 장악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바빌론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바빌론 왕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의 모습이고요.
이건 여러분이 아마 노트에 다 있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함무라비 하면 여러분 잘 알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 보복주의에 입각한 법전. 예.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물인데, 예, 지구락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너진 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단이 아마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건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요게 지금 뭐 거의 30개 정도 이쪽 이라크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게 뭘까? 보통 그 학자들은 신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중동 지역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하고 중국 문명,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게 앞에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인도, 중국인데, 인도 문명은 이제 이 하라파라는 곳과 모헨조다로라고 부르는 이 두 지역에서, 이게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서 굉장히 놀라운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기는 계획 도시처럼 굉장히 도시가 길이 반듯하고 심지어 하수도 시설까지 있어서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 나중에 프랑스 그 17세기 왕조 때도 절대왕정 시대에도 하수도가 각 집마다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프랑스 왕궁에 베르사유 궁전에 그 뭡니까 그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없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화장실 시설이 나옵니다. 하수도 시설이. 그래서 아주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BC 2500년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게 이제 여러분 모헨조다로 유적입니다. 이게 중국 보세요. 이건 벽돌로 이제 뭡니까 집이 지어져 있고요. 도로가 아주 스트레이트합니다. 반듯반듯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도에서 나온 장신구인데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메소포타미아와 인도가 교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위에 이거는 상형 문자입니다. 인도도 문자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BC 2500년경으로 우리가 인도 문명을 올라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부터는 BC 한 1000년경쯤 뒤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하은주가 있다 그랬는데, 은이죠. 은. 두 번째 문명이. 하는 아직까지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안 나와서 서양 사람들은 동양 문명은 굉장히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국의 문명의 우리가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문명은 은 문명 부터 보는 것이고, 은의 후반 때의 국가 이름이 상입니다. 향인데 이 은 문명이 이제 19세기 말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은이 안 나왔을 때는 주나라부터가 실제로 중국에는 존재했다 이렇게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은의 터가 발굴이 되면서 실제로 은 문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입증이 됐고요. 하도 고고학적 성과가 발굴이 되면 분명히 있었던 국가로 입증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신석기 문명이나 농경을 썼던 문명들이 분명히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게 은허라는 터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 시절에 있었던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했던 그 무덤터가 발굴이 된 거죠. 이게 보면 두구의 시신이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 칼을 차고 있어요. 한쪽이. 그리고 이거 전부 청동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처음에 잘 몰랐다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이게 여러분 보이죠? 예. 이게 갑골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갑골문은 이게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고 이거는 소뼈인데요. 등뼈인데 이거 이제 우리 재미있는 게 이게 어떻게 발굴이 되느냐 하면 한약방에서 나와요. 예,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게 거북이 등뼈를 한약재로 쓰는데 이게 한약재가 약재상이 이걸 굉장히 많이 나오는 털을 발굴하게 된 거죠. 그걸 파보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시신도 나오고 청동구도 나오고 해서 이게 은나라 때의 왕궁터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점 이상의 이제 각골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각골문에 보면 여러분 여기 위에 글자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 혹시 장원 한자 이런 거 옛날에 했나요? 어릴 때? 예, 그 초기 문자, 한자의 초기 문자가 막 적혀 있습니다. 각골문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용도가 뭘까요? 예, 이거는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왕이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글을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쪽을 먼저 칠까요? 서쪽을 먼저 칠까요? 뭐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불을 붙여요.
점쟁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요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갈라지는가 이걸 보는 거죠. 크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각골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의 은나라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자, 이게 청동기 항아리 백자, 이것도 은어터에서 나왔고요. 청동기 주전자, 청동기 도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게 이제 앞부분에 대한 우리가 4대 문명권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아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노트 보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는 여러분 이제 이게 11페이지가 바뀌어가지고 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새 노트를 쌤이 아직 못 받았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겁니다. 2편 고대 지중해 세계입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양 문명, 주제는 둘 다 서양 문명인데, 하나는 과학이 서양 문명에서 어떻게 과학적 사고가 등장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산업혁명, 기술 발전이 어떻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요게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를 이제 이해하려면 고중세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 고중세를 주로 다룰 건데, 여러분 서양 역사에서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두 번째인가? 그 30개 선생님이 목표 질문 던져놨잖아요. 아마 첫 번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에 보면 어쨌든 여러분 목표 질문 안에 보면 2H로 요약되는 서양 문명의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2H, H가 두 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말은 웨스턴 유럽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슈퍼파워지만 어떤 누구도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지구상의 가장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문명은 유럽 문명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이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유럽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럽사를 하느냐, 왜 자꾸 유럽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생님 그걸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유럽을 넘어서서 유럽을 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많다면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우리가 세계사를 여러분 중학교 때도 제대로 잘 배우지도 못하고 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유럽사의 핵심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럽 문명이 이제 우리가 아시아 문명을 다 점령해서 지금 우리가 학교 뭐 과학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하는 학문 체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게 다 우리가 동양적인 게 아니죠. 다 시스템이 다 유럽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유럽의 역사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럼 유럽 역사의 원천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영국 아니고요. 뭡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죠? 자, 그리스 위치 한번 볼까요? 지도가 이렇습니다. 그리스 발칸반도 알죠? 그죠? 소아시아가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스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 전체의 바다가 뭐죠? 지중해고요. 그리고 그리스 요 앞바다를 우리는 에이지언 씨, 에게해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에게해, 영어로 에이지언 씨.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앞에 요 전체를 좀 확대를 하면 여러분 이제 이건 발칸반도, 요 옆에는 로마가 있을 거고요. 이탈리아가. 그리고 여기 쭉 나오면 이제 이베리아 반도가 있어서 유럽이 저 위에가 유럽이 될 것이죠. 그래서 요 앞에 바다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여기 앞에 바다 전체를 우리는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중해가 이 시기에는 문명의 근원입니다. 서양 문명의 핵심은 지중해고, 지중해 문화 중에서 제일 먼저 발전한 곳이 그리스 문화고요. 그 다음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를 합쳐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 뭐 한꺼번에 불러서 고대 문화 혹은 고전 고대 문화, 클래식 뭐 이런 말로 쓰죠. 그래서 서양 고대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다음 시간부터 그리스 로마 문화의 본격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트 정리를 여러분이 잘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